한 주간의 이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다른 이슈들도 뜨거웠는데 어떤 이슈들이 눈을 끌었습니까? 네, 저는 서해 복선 전철 네.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치형 대교가 완성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게 사실 평택하고 아산하고 연결시키는 교량이거든요. 그런데 난공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완성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고양시 대곡부터 저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네. 전남에 거쳐가지고 서해선으로 전철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약간 기분이 좋아져서 네. 뽑아봤습니다. 예. 이 김포공항역도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쪽을 지나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전철 사업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 놓고도 좀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는데 바로 이 우이신설선입니다. 지난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해 현재 서울시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우이신설선의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입니다.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란 민간 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 30년간 요금 수입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그런데 지난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현재까지 누적 적자액만 600억 원에 이를 만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습니다.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우이신설선 측은 최근 서울시에 사업 방식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이신설선 측이 경전철 공사를 위해 투자한 3,500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서울시가 떠안고 차량 교체비 또한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향후 운영 비용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이 같은 제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이신설선이 파산할 경우 서울시와 우이신설선 측이 체결한 위탁 계약 조건에 따라 3,500억 원 규모의 해지시 지급금을 서울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우이신설선을 서울시가 떠안게 되면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우이신설선 측과 사업 방식 변경에 대한 세부 조건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이 우이신설선 적자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짚어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초기 수요가 60%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40%로 지금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해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 과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 비율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높았죠. 30%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개통 초기에 예측했던 그런 이제 수요 예측의 60%밖에 안 되고 또 네. 코로나 때문에 40%로 또 낮춰지고 여기에 무임승차 비율은 2배나 높고 여기에다가 환승 할인으로 손실이 또 가중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600억 원의 누적 적자액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3월께 파산한다. 라는 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시행사 측의 긴급 자금으로 지금 고비를 넘겨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께 되면 이제 파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민자형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500억 원의 차입금을 가졌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시행사 측에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제안을 한 거죠. 3,500억에 대해서 서울시가 떠맡아라. 그리고 이제 차량 교체 비용도 이 감가상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서울시가 떠안으면 나머지 비용은 이제 시행사, 이제 운영사 측에서 이제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우이신설선 측은 사업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어떤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에서 제일 문제가 최소한의 운영 수입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차입금하고 이게 과중시켜가지고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빚이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500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을 하게 되면은 운영 비용의 절반가량에 해당되는 부채 상환의 부담을 우이신설설청이 이제 덜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이신설설 파산으로 인해서 나게 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앞서서 이제 리포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시 지급금 이거는 파산하게 되면 당장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서울시에서 당장 3,5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3,500억 원을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 보전 방식이 또 강력하게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실제 수익이 부족했을 때 그 네. 부족 부분을 서울시 등 공공 영역에서 채워주는 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해지시 부담금을 일시에 또 지불해야 되는 게 여전히 있고요. 또 공항철도 사례를 보게 되면은 15조 원 중에 7조 원을 이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장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이신설설 운영에 관련돼서 3,500억 원 상환, 또 차량 교체비는 이제 서울시의 부담, 이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하는 게 아니고 20년 후에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비용을 또 분산시켜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승객도 줄었고 또 우이신설선의 특성상 무임승차 비율도 높은데 자 우이신설선 차원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는 애초에 너무 높게 그 이제 수요량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인구가 높고 밀집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수익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역은 사실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또 인구 대비 차량이 뭐 2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꽉꽉 차도 사실 수익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었고 또 1호선과의 어떤 환승 이런 것을 봤을 때 환승 할인 이제 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무임승차 비율을 낮추는 측면 또 환승 할인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분담할 것이냐도 운영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후에 이제 건설할 때도 너무 수요량을 굉장히 높이 책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부담으로 온다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차량을 어떻게 이제 그 량수를 늘릴 네. 것인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쾌적한 공간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은 항상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좀 꺼려지는 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차량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중지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우이신설선은 서울의 1호 민자 경전철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실수를 타산지석 삼아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경전철 사업도 재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민자 사업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재정 지원 없이 30년간 요금 수입으로만 운영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죠. 아마 시행사 측에서 좀 굉장히 높게 수요량을 보고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는 최소한의 수입을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또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보여졌던 차입금에 관련돼서 얼마나 공공 부분이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새로운 이제 신설선에서는 좀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항동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들이 광명 서울 고속도로의 온수터널 수직구 공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구로구 주민들이 연이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인영 국회의원의 사무실 앞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학로 인근에 예정된 광명 서울고속도로의 온수터널 수직구 공사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학교를 갈 때, 초등학교를 갈 때 반드시 건너야 되는 신호등이고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중심 상가 바로 앞이에요. 공사 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에
공사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점프트럭이 48회 이상 아이들이 다니는 신호등 바로 옆으로 다닌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이 되고.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건 또 있습니다. 터널 공사 구간인 중학교 바로 옆 민간 아파트는 기계 굴착 공법인데 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엔 진동 제어 발파 공법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부 다 기계 굴착을 해야지 왜 학교 밑은 발파를 하는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 나서서 같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와 면담도 만나주시지도 않으시고. 학부모들은 1인 1레이 시위와 함께 현재 여기에 대한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명-서울고속도로 온수터널 수직구 공사는 이번 달 내로 부지 정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2개월간은 도명식의 방음하우스가 설치되고 지하 83m를 뚫는 수직구 공사가 8개월에서 10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네, 지금 화면 봤는데 주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직구 공사 어떤 공사길래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이곳이 광명 서울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있고요. 이 네. 구간은 온수터널 구간입니다. 터널이라는 건 이제 땅 밑으로 이제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서울 구로구의 항동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직구라는 게 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수직구라는 거는 이제 공사 과정에서 토사가 그러니까 파낸 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지상으로 퍼내야 되는데 그 퍼내는 구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깊이 이제 파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양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또 비상시에는 사실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탈출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런 수직구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음, 진동 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회를 못하니까 1인 시위, 릴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은 학교 밑에서 기계 굴착이 아니라 발파를 한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이 발파가 어떻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기계 굴착이라는 거는 이제 폭약을 쓰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기계를 통해 가지고 굴착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동 제어 발파 공법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진동이 없는 대신에 폭약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파내는 그런 어떤 공법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아실 겁니다. 폭약은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계식은 굉장히 이제 기계를 써가지고 파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이 길고 예.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약을 써가지고 단번에 진척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진동도 발생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안전이 위험이 있으니까 예. 기계식으로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엔 주민과 시공사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터널 공사로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뭐 실제로 인천의 3도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항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도 바로 이런 걸 겁니다. 뭐 발파로 인해서 뭐 건물에 균열이 가지는 않을까 이런 점들 우려하고 있는데, 자, 도심 지하터널로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인천 3도 아파트도 있었고 또 이제 세종 그리고 포천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었던 하남시 뭐 고덕동과 초이동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와 또 이제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공사를 어떻게 짧고 안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항동 같은 경우에도 이 폭발을 하는 지역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 점이 좀 그러니까 불신을 조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서는 폭약 발파를 하는데 예. 이 아파트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굴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공공부지와 민간부지가 다른 거냐? 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주장을 했는데, 물론 이제 시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이게 집안이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반이 있다. 그런데 네. 이제 아파트 밑에는 그냥 연약 지반이다. 그러니까 흙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그게 굴착을 한다라는데 구체적으로 그 구조를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계획이 잡혀 타더라도 정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같이 협력해가는 모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 GTX 등 우리 동네 밑으로 지나는 터널 과연 안전할까? 주민들은 안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파산 위기 우이신설선과 온수터널 공사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